안녕하세요. Cooperative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 Solving Credit Assignment with Value Decomposition을 주제로 GMK 오픈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정인입니다. 저는 김성범 교수님 지도 아래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과정 7학기 재학 중에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 Self-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강화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다중에이전트 강화학습 방법론이 다루고자 하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이번 세미나는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3가지에 대해서 메소드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그 행동에 따른 보상을 환경으로부터 받아서 최종적으로 모든 타임 스텝에서 받은 보상의 누적 보상값이 최대화되게 하는 최적의 행동 정책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하나의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요. 총 n번의 타임 스텝 동안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첫 번째 0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교전을 위한 아군 병력 생산이라는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환경으로부터는 플러스 1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타임 스텝에서는 에이전트가 두 갈림길을 활용한 전력 분배라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이때 얻게 되는 보상도 플러스 1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다가 마지막 n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전력 합류 및 적군 본진 공격이라는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플러스 3이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타임 스텝 동안 받았던 이 보상값의 누적 보상값이 최대화되게 하는 최적의 정책을 탐색하는 것이 바로 이 강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때 이 정책이 에이전트가 특정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정해준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은 단일 에이전트 강화학습과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으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왼쪽 그림은 단일 에이전트 강화학습의 예시입니다. 이 게임은 카트폴이라고 하고요. 이 게임 내에는 카트와 막대기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 막대기가 바로 에이전트가 됩니다. 이 에이전트의 목적은 카트가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최적 행동 정책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의 예시인데 대표적인 환경인 스맥 환경을 가지고 왔고 이 환경 내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거신이 존재하고요. 이 두 개의 거신이 바로 에이전트가 되고 이 에이전트의 목적은 서로 협력을 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 저글링이라고 하는 적군을 섬멸하는 최적 행동 정책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단일 에이전트 강화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개해드리지 않을 예정이라서요. 관련된 내용은 아래 이제 세미나 자료를 통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즉 에이전트에게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의미하고요. 이 에이전트는 해당 정보를 받아서 학습을 하는 대상, 그래서 네트워크 또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관측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게임 내에서 이 학습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변 정보를 관측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습 대상이 현 상황에서 취한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환경에서 네트워크에게, 즉 에이전트에게 T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 T시점에 대한 정보 안에는 관측 상태, 그리고 현재 취할 수 있는 행동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받은 네트워크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떠한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한 후에 선택한 행동을 환경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환경에서는 에이전트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에 t 플러스 1 시점에 이 행동에 따른 어떤 상태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 학습 대상인 에이전트가 적군을 모두 섬멸하거나
학습 대상이 적군에 의해 섬멸당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얻는 데이터를 강학습에선 에피소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 즉 상호작용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작과 끝날 때까지 결과가 담겨있는 데이터의 에피소드를 이 데이터 저장 공간, 리플레이 버퍼에 이렇게 적재를 하게 되고요. 설정한 배치 크기만큼 데이터가 적재되었을 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피소드 안에는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대표되는 글로벌 스테이트 옵저베이션, 액션스, 어베일 액션스, 리워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글로벌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래 그림이 이제 t가 0일 때의 상태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스테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의 주변 정보만을 담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0번째 타임 스텝에서 두 개의 에이전트가 존재할 때 이 각각의 에이전트의 주변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타임 스텝만큼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베일 액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 수는 x개이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수가 7개라고 했을 때 각각의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전체 행동 중에 할 수 있는 행동은 1로, 취하지 못하는 행동은 0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타임 스텝 수만큼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워드 같은 경우는 매 타임 스텝마다 얻은 전체 보상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션스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중에 매 타임 스텝마다 실제로 에이전트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0번째 타임 스텝에서 0번째 에이전트가 만약에 두 번째 행동을 선택했다면 해당 인덱스에 1로 표현이 되고요. 나머지 인덱스는 다 0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 훈련 방식도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이 CTC, Centralized Training and Centralized Execution은 모든 에이전트가 공동의 어떤 정책을 유지하면서 훈련 중에 중앙 집중식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중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요. DTD 같은 경우는 각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업데이트하면서 다른 에이전트와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CTD 같은 경우는 훈련 중에 에이전트가 추가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공동으로 학습은 하지만 테스트할 때는 각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에 좀 이번 세미나는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밸류 디컴포지션 접근법을 활용한 3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 방법론을 더 개선한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는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을 해서 얻은 전체 보상에서 각 에이전트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명의 축구 선수를 에이전트로 간주했을 때 이들의 최종 목표는 당연하게도 골을 넣어서 승리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최전방 공격수인 이 호날두 선수가 골을 넣었다면 그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거나 상대를 돌파하는 등과 같은 협력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때 골을 넣어서 얻은 보상에 대해서 각 선수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기여도에 따라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을 해야 각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 어떠한 행동이 좋은지에 대해서 더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에이전트가 협력해서 얻은 전체 보상에 대한 개별 에이전트의 기여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라고 하고, 이후로는 이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를 풀기 위한 3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방법론 중 첫 번째 방법론인 이 VDN은 2018년 AAMAS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게재가 됐고요. 본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협력적인 환경에서
fully centralized approach, 그 다음에 fully decentralized approach로 학습을 할 때 lazy agent와 spurious rewards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때 value decomposition networks라고 하는 VDN을 제안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고, 이때 이 VDN의 특징이 centralized training, decentralized execution, 즉 CTD 학습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를 어딕티브 팩토리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fully centralized와 fully decentralized 접근법이 대체 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왼쪽 그림은 이제 fully centralized 접근법에 대한 그림인데요. 그래서 각 에이전트에 대한 주변 정보를 센트럴 컨트롤러에 입력을 해서 이 컨트롤러에서 모든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각 에이전트에 대한 행동을 결정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말을 하고요. Fully Decentralized Approach 같은 경우는 각 에이전트의 주변 정보 그만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행동을 결정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ully Centralized 접근법에서 이 목표는 이제 이 센트럴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중앙 컨트롤러가 모든 에이전트의 상태와 행동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팀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탐색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때 이 팀 보상을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러한 접근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가져온 이 그림에서의 에이전트의 목표는 이 상자를 목표 지점까지 협력을 해서 옮기는 것이 목표인데, 만약에 fully centralized 접근법으로 에이전트를 학습을 할 때 중앙 컨트롤러에서 각 에이전트의 주변 정보를 받아서 에이전트의 행동을 한 번에 이렇게 결정을 해주죠. 그래서 첫 번째 에이전트와 두 번째 에이전트는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세 번째 에이전트는 위로 움직여라 라는 행동이 선택이 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서 변화된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다시 받아서 이 중앙 컨트롤러에서 첫 번째 에이전트와 세 번째 에이전트는 각각 위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두 번째 에이전트만 박스를 움직여라 라고 해서 이 박스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팀 보상이 올라갔을 때는 이 목표 지점에 박스를 잘 옮겼을 때 팀 보상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설명드렸던 예시에서 볼 수 있지만 상자를 옮기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팀 보상을 최대화하는데 영향을 끼친 에이전트는 두 번째 에이전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당 접근법 같은 경우는 팀 보상을 각 에이전트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팀 보상이 특정한 에이전트에 최대화되더라도 다른 에이전트는 굳이 최적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에이전트를 이제 레이지 에이전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Fully Centralized Approach 접근법의 장점은 이게 중앙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에이전트 행동을 중앙에서 통제해 이 상호작용의 충돌과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한 에이전트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다른 에이전트는 비활성화돼서 비효율적인 정책이 학습될 수 있고, 다른 에이전트의 탐색이 오히려 팀 보상을 줄여서 게으른 에이전트는 효과적인 전략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간의 비효율적인 협력으로 인해서 이 팀 성과가 최적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Fully Decentralized 접근법 같은 경우는 각 에이전트가 자신의 로컬 정보만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접근법에서 중요한 점은 각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의 행동을 고려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 행동만으로 보상을 최적화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해당 장표를 보시면 이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이전트, 두 번째 에이전트, 세 번째 에이전트, 각 에이전트의 주변에 자기만의 어떤 로컬 정보를 바탕으로 첫 번째 에이전트는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 에이전트는 박스를 밀어라, 세 번째 에이전트는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이 행동에 따라서 각 에이전트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에이전트가 자신의 로컬 정보만을 바탕으로 선택한 행동에 따라 얻은 이 보상을 토대로 각 자신의 정책을 학습하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 각 에이전트는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고 협력 없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보상을 최대화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탐색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Fully Decentralized Approach의 장점은 각 에이전트가 자기의 로컬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보 처리의 부담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에이전트들이 독립적으로 학습하면서 동일 작업을 중복하거나 상충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최적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로지 이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좀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가 없기 때문에 환경의 역학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보상이, 자기가 얻게 되는 그 보상이 자신의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팀원의 행동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스피리어스 리워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DN 같은 경우는 그 센트럴라이즈드와 디센트럴라이즈 접근법의 장점만을 사용하는 CTD 학습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CTD 학습 방식 같은 경우는 학습할 때는 팀의 전체 보상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실제 테스트를 할 때는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학습 방식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왼쪽 그림에서 이 인디펜던트 에이전트 같은 경우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접근법을 활용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각 에이전트의 각 에이전트가 선택한 행동에 따른 개별 가치 함수들을 구해지고, 이 개별 가치 함수들을 기반으로 각 에이전트가 학습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어떤 단점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밸류 디컴포지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각 에이전트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개별 가치 함수들이 구해지게 되고, 이 개별 가치 함수들을 합산한 이 팀 전체 보상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팀 전체 보상을 구하는 그 테크닉이 바로 어딕티브 팩토라이제이션인데, 결과적으로 이 기법이 말을 하는 것은 팀 전체 보상이 개별 에이전트의 보상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즉 개별 에이전트의 보상의 합산이 결과적으로 팀 전체 보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팀 전체 보상을 활용을 해서 학습할 때 이 큐러닝 로스로 학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강화학습에서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수식인데, 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개별 가치 함수들이 팀 전체 보상으로부터 백프로파게이션에 의해서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학습이 진행되면서 각 에이전트는 자신의 로컬 관찰을 기반을 해서 최적 행동을 선택하려고 계속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택된 이 행동들은 팀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팀 보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한 행동을 선택한 에이전트가 더 높은 표값을 결과적으로 얻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여도를 간접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했다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여러 환경에서 센트럴라이제이션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접근법과 VDN의 성능 비교를 AUC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VDN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실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구성된 요소에 상관없이 센트럴라이제이션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접근법보다 항상 모든 환경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는 그 동일하게 여러 실험 환경에서 VDN과 Centralized, Decentralized 접근법에 대한 성능을 히트맵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트맵 안에 있는 이 숫자들은 해당 방법론이 각 환경에서 달성한 정교화된 최종 성능을 의미하고, 색상의 그 색상은 이제 성능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어두운 파란색일수록 높은 성능이고 밝은 녹색일수록 낮은 성능을 의미하는데요. 그림에서 딱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VDN이 이 두 가지 센트럴라이즈 접근법과 디센트럴라이즈 접근법에 비해서 성능이 확연하게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이 요소들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두 번째 방법론은 이제 큐믹스라고 하는 방법론이고, 이 방법론 같은 경우는 2018년에 PMLR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게재가 됐고요. 본 연구에서도 이제 실제 현실에서 CTD 학습 방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이 나오게 된 계기가 VDN의 어떤 한계점을 말을 하고 있고, VDN의 한계점에서는 이제 팀의 전체 보상을 각 에이전트의 보상들의 단순 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형으로 합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이러한 합산 방식이 이제 복잡성을 크게 제한을 한다.
또한 그리고 학습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체 상태 정보를 무시한다. 전체 상태 정보는 인트로덕션에 설명드렸던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를 말을 하고요. 무시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시나리오에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학습할 때의 최적 정책이 실제 실행할 때의 최종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비선형 조합 방식, 즉 비선형 조합 방식과 단조성을 추가한 비선형 조합 방식과 추가 상태 정보를 사용하는 큐믹스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큐믹스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큐믹스는 에이전트 네트워크와 믹싱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네트워크는 각 에이전트의 가치 함수를 산출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림에서는 에이전트 네트워크가 되게 많은 걸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코드에서는. 그래서 이 에이전트 네트워크는 이 GRU로 되어 있고요. 입력으로는 이제 각 에이전트의 어떤 관측값과 행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행렬 형태로 입력이 들어가서 한 번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개별 가치 함수를 산출하는 그러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믹싱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에이전트 네트워크에서 얻은 이 개별 가치 함수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개별 가치 함수들을 비선형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전체 공동 행동 가치 함수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선형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이 그냥 이제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비선형적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믹싱 네트워크에서 비선형적으로 결합을 해서 전체 공동 행동 가치 함수를 생성을 했을 때에 복잡성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고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조성 제약 조건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단조성 제약 조건이 뭐냐면 각 개별 에이전트의 가치 함수가 증가할 때 결과적으로 전체 공동 행동 가치 함수도 증가하는 것을 보장하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비선형 결합을 할 때 이 각각의 이 웨이트를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절해 주는 건데요. 이때 이 하이퍼 네트워크 입력으로는 이 전역 상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역 상태 정보가 들어가서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단조성 제약 조건이 추가된 웨이트들을 비선형 결합 네트워크 안에 각 레이어의 웨이트들로 조절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조성 제약 조건을 추가했을 때에, 즉 비선형 결합과 단조성을 추가했을 때에 이때 일관성이 보장이 될 수 있다. 즉 모든 에이전트의 전체 공동 행동 가치 함수를 최대화하는 그때의 모든 에이전트 행동 벡터와 각 개별 에이전트의 가치 함수를 최대화하는 그때의 개별 에이전트들의 최적의 행동이 동일하다. 즉 일관성이 보장된다 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진행하고 나서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전체 팀의 성능이 최대화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 개별 가치 함수의 최적의 행동을 선택했을 때와 결과적으로 전체 보상이 최대화되는 그때의 모든 에이전트의 행동 벡터가 동일하니까 실제 실행에서도 전체 팀의 성능이 최대화되는 행동을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실험을 가지고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맥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실험을 돌렸고요. 각 에이전트는 시나리오에서 move, attack, stop, 그리고 noob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discrete action space를 가지고 움직이는 방향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방향,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이고요. 적 유닛이 만약에 슈팅 레인지 안에 있다면 사격을 하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아래 그림에서 VTN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IPL 같은 경우는 이 다중 에이전트 문제를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단일 에이전트 문제로 전환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Decentralized Approach 접근법처럼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에이전트들이 결과적으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제 비정상성 문제 때문에
불안정하고 좀 성능이 저조한 그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볼 수 있겠지만 큐믹스를 사용을 했을 때에 이 큐믹스를 사용을 했을 때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IQ를 사용했을 때는 거의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0에 수렴하는 그런 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큐믹스의 변형과 즉 비선형 조합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 조합 방식을 사용하는 큐믹스와 그리고 전역 상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큐믹스 그리고 전역 상태 정보를 활용하는 VDN과 같이 이 큐믹스의 변형과 수정된 VDN 간의 성능 비교를 통해서 비선형 조합 방식 전역 상태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규어 A 같은 경우는 동질적인 에이전트 유형이 있는 맵, 즉 동질적이다라는 의미는 에이전트 유형이 하나밖에 없다, 즉 동일한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선형 조합 방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비선형 조합 방식을 사용했을 때랑 선형 조합 방식을 사용했을 때를 보시면은 성능이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규어 B와 C 같이 이제 이질적인 에이전트가 있는 맵, 즉 하나의 유형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어떠한 유형의 에이전트가 있는 맵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맵에서는 전역 상태 정보와 비선형 조합 방식의 사용이 좋은 성능을 달성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역 상태 정보를 활용하는 이 VDNS와 그 다음에 선형조합 방식을 사용하는 이 큐믹스, 린 간의 성능 비교를 보면 거의 이제 유사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역 상태 정보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비선형 조합 방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론이 쿼트라는 2019년에 ICLR에 게재가 됐고요. 본 연구에서는 다중 에이전트 강화 학습 문제에서 이 CTD 학습 방식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나오게 된 계기가 기존 연구였던 이 VDN과 큐믹스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론의 한계점은 VDN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가산성 제약 조건과 큐믹스에서 사용했던 단조성 제약 조건 이 두 가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한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이 비선형적이거나 비협력적인 행동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구조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가치분해 방법을 적용한 쿼트란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VDN과 큐믹스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제한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했던 것이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이 비선형적이거나 비협력적인 행동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이 비선형적이다라는 말은 그 각 에이전트의 행동이 비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의미를 하고요. 비협력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력적이지 않은 행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간단한 매트릭스 게임을 통해서 VDN과 큐믹스의 한계점을 명시를 했는데요. 이 간단한 매트릭스 게임인 원스텝 페이오프 매트릭스 게임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이나 혹은 게임 이론에서 사용되는 간단한 게임 구조인데 이게 이제 각 에이전트의 특정 행동을 선택을 하고 그 행동 조합에 따른 그 보상들이 미리 정의된 이런 행렬 형태의 보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 원스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한 에피소드의 최대 스텝이 1임을 의미를 하고요. 이 게임에서는 총 2개의 에이전트가 존재하고 각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추수는 3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DN과 큐믹스의 이 결과는 입실론을 1로 설정을 해서 2만 타임 스텝 동안 학습을 진행한 후에 얻은 결과를 말을 하고요. 이 입실론이 1일 경우는 뭘 의미하냐면 에이전트가 항상 무작위로 행동을 선택해서 즉 탐색만을 수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만약에 입실론이 0이라고 했을 때는 에이전트가 항상 현재까지 학습한 정보에 따라서 가장 높은 Q값을 가진 행동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입실론을 1로 설정을 했으니까 에이전트가 항상 무작위로 행동을 선택해서 뭐 행동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게임에는 각 행동 조합에 대한 사전에 정의된 공동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에서는 첫 번째 에이전트가 A라는 행동을 선택하고 두 번째 에이전트가 A라는 행동을 선택했을 때의 공동 보상이 최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VDN과 QMX 같은 경우는 각각 C와 B를 최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QMX는 B와 C를 최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적 행동 조합이 아닌 행동을 선택을 했는데 이러한 이유가 이제 에이전트 간의 어떠한 그 협력하는 그런 협력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반영하지 못해서 최적의 협력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트란 같은 경우는 VDN과 QMix와 달리 에이전트 간의 어떤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이런 비협력적인 행동을 고려를 해서 사전에 정의된 공동보상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에이전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어떤 비협력적인 행동을 고려할 수 있는 커트란이 제안한 새로운 가치 분해 방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 기존 연구들이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 분해 방법은 이 IGM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IGM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개별 가치, 그러니까 공동 행동 가치 함수의 최적 행동이 개별 행동 가치 함수들의 최적 행동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IGM 조건을 만족할 때 분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인 이 VDN과 QMix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가산성과 단조성 제약을 통해서 이제 IGM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 조건을 만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커트란이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그 충분 조건은 이 왼쪽 식과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IGM 조건을 IGM 조건에 대한 충분 조건이 이 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식을 보시면은 이 상태 보정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변환된 공동 행동 가치 함수를 도입해서 이 IGM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보정 함수 같은 경우는 최적의 행동 집합 모든 에이전트들에 대한 최적의 행동이 담겨있는 그 집합을 통한 전체 행동 감수 최대값과 그리고 개별 에이전트들이 선택한 최적 행동에 대한 개별 에이전트 행동가치 함수의 합을 뺐을 때의 그 값이 바로 이 보정 함수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보정 함수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불확실성을 수정하고 더 정확한 가치를 계산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특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최적화를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보면은 이 4A 같은 경우는 최적 행동일 때에 만족하는 그런 조건이고요. 이 4B 수식 같은 경우는 비최적 행동 집합에 대한 어떠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적 행동일 때는 이제 그 개별 가치 함수들의 합과 전체 행동 가치 함수를 뺀 것에 이 보정 함수를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최적 행동일 때는 개별 가치 함수를 합한 것과 개별 가치 함수와 보정 함수를 합한 것이 이 전체 행동 가치 함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이 왜 IGM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를 증명을 한 수식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4A 수식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개별 가치 함수의 합과 보정 함수를 더했을 때의 최적 행동에 대한 전체 행동 가치 함수와 같다. 그러면 이제 비최적 행동을 했을 때의 개별 가치 함수의 합과 이 보정 함수의 합은 당연히 이 식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리고 사비 수식으로부터 비최적 행동에 대한 전체 공동 행동 가치 함수는 이 개별 가치 함수의 합과 보정 함수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래서 결국 이 증명을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최적 행동을 했을 때의 전체 공동 행동 가치 함수가 비최적 행동 가치 함수보다 항상 크다. 그래서 최적 행동 가치 함수를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 Q 값이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서 어떤 동일한 값으로 대체가 되고요. 변환이 되고 이 Q 값이 단순 합한 것을 바로 변환된 공동 행동 가치 함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변환된 공동 행동 가치 함수의 최적 행동과 전체 그 기존에 있었던 이 공동 행동 가치 함수 간의 어떤 최적 행동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수식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펜딕스의 추후에 혹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왼쪽 수식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개별 가치 함수의 합이 변환된 공동 행동 가치 함수를 의미를 하는데, 이후에 보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그 공동 행동 가치 함수를 구한 네트워크에서 나온 값이고요. 실제 어떠한 그런 공동 행동 가치 함수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별 가치 함수의 합신 이 변환된 공동 행동 가치 함수가 이 공동 행동 가치 함수를 따라가는, 그 트래킹하는 그런 식으로 모델이 학습이 된다라고 이후에 손실함수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트란의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커트란은 인디비주얼 액션 밸류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조인트 액션 밸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스테이트 밸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디비주얼 액션 네트워크는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은 각 에이전트의 어떤 히스토리를 입력받아서 개별 에이전트의 이 가치함수 Q값을 반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여기서 이 조인트 액션 밸류 네트워크는 각 에이전트의 히든 피처를 입력을 받아서 이 공동 행동 가치 함수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밸류 네트워크, 이 스테이트 밸류 네트워크는 에이전트의 상태 히든 피처를 입력받아서 이 보존값을 반환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커트란 같은 경우는 커트란 베이스랑 커트란 아트가 있는데, 먼저 이 커트란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그 수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손실함수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 3가지 손실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손실함수 같은 경우는 이 조인트 액션 밸류 네트워크에서 나온 공동 행동 강치 함수를 사용하는 큐러닝 로스에 대한 손실함수이고요. lopt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조건 4a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손실함수이고, 이 마지막 손실함수 같은 경우는 조건 4b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손실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손실함수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있고, 이 가중치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이 3가지 손실함수를 더한 이 최종 손실함수를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트란 아트 같은 경우는 이 비최적 행동에 대한 조건이었던 조건 4b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약 조건을 부과해서 학습의 안정성과 수렴 속도를 개선한 프레임워크인데요. 왜 강력한 제약 조건을 부과를 했냐면, 기존 이 식에서 이 4b에 해당하는 이 공동행동 가치 함수를 우변으로 넘겼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한 게 이 공동행동 가치 함수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개별 가치 함수의 합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과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지만, 이 비최적일 때와 최적일 때의 공동행동 가치 함수 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학습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제약에 더 강력한 제약을 강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러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별 가치 함수들의 비최적 행동일 때의 개별 가치들의 함수들의 합이 비최적일 때의 공동 행동 가치 함수를 따라가도록 해서 그 차이가 크지 않도록
제약하는 그러한 제약 조건, 더 강력한 제약 조건을 부여하는 그런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쿼트란 아트 같은 경우는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손실함수 부분에서 이 마지막 조건 삽입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손실함수가 좀 달라졌는데요. 당연한 것이 조건 삽입을 새로운 그런 제약 조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식이 좀 달라진 거 빼고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우시안 스키즈와 멀티 도메인 가우시안 스키즈라고 하는 자원 할당 문제를 다룬 환경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이 GS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X축은 이제 자원 할당량이고요. 이 Y축이 그에 따른 보상인데 GS 같은 경우는 단일 최적 지점을 찾는 환경이고 이 MGS 같은 경우는 여러 최적 지점을 찾는 GS보다 더 복잡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그림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최적 지점의 모든 방법론이 수렴을 하지만 초반에 더 빠르게 커트란이 최적 지점에 수렴하는 것을 보아 이제 비잔조적인 특성을 더 잘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B그램에선 입실론 디케이가 없는 상황에서의 결과인데 이 입실론 디케이가 없다는 것이 그 에이전트가 학습 과정 내내 동일한 수준으로 탐색과 최적 행동 선택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의 탐색 능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최적 행동을 발견한 후에도 계속해서 무작위로 행동을 시도하게 만들어서 학습이 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도 커트라는 최적의 어떤 지점을 잘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큐믹스랑 VDN 같은 경우는 최적 지점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고 마지막 C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최적 지점이 존재하는 MGS 환경에서 결과적으로 커트란이 각 에이전트가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서 높은 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큐믹스와 VDN 같은 경우는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고 이제 좀 더 낮은 최적 지점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는 Modified Predator Prey 환경을 사용을 했는데 이 환경 같은 경우는 프레데터와 이제 프레이가 존재하고 이 프레데터가 에이전트고요. 그래서 이 프레데터가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도망가는 이 프레이를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매 타임스텝마다 뭐 왼쪽이나 오른쪽, 위아래, 멈추기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프레이 같은 경우는 매 타임스텝마다 이 5가지 행동 중에서 한 가지 행동을 무작위로 선택을 합니다. 보상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왼쪽 그림에서는 이제 2명 이상의 에이전트, 즉 포식자가 피식자를 동시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팀 전체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 보상도 있는데 이 한 명의 포식자가 단독으로 이렇게 프레이를 잡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협력적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두 번째 실험에서는 Modified Predator Prey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이고요. 해당 환경 같은 경우는 프레데터 수를 2개 또는 4개로 설정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프레데터 수가 2개일 때는 프레이 수 1개, 4개일 때는 2개로 설정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값에 변화를 주어서 이에 따른 각 방법론 성능을 확인하고자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레데터 수나 페널티 값 변화에 상관없이 커트란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P값이 낮을 때 P값이 이렇게 낮을 때 그림 A와 D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방법론이 피식자를 잘 포획하는, 즉 프레이를 잘 포획하는 정책을 학습을 해서 최적으로 수렴을 잘 하지만 수렴하는 그 속도가 훨씬 이제 커트란이 더 빠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이제 P값이 증가할 때는 커트란과 이 VDN 간의 성능 차이가 극심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P값이 크더라도 커트란이 여전히 포식자들과 협력을 해서 프레이를 잡는 정책을 잘 학습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반면에 VDN과 큐믹스 같은 경우는 이 프레이를 잡는다기보다는 페널티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이 두 방법론 같은 경우는 서브 옵티말 정책을 학습하게 되고 보상이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값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n이 2일 때는 이 A와
B와 C일 때는 이제 그 커트란 베이스와 커트란 아트를 비교해 봤을 때 커트란 베이스와 커트란 아트 간의 수렴 속도 차이가 페널티가 커질수록 점점 더 두드러집니다. 즉 결과적으로 커트란 아트가 더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고 높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n이 4일 때는 이제 커트란 베이스와 커트란 아트 간의 수렴 속도 격차가 더 커지죠. 그래서 커트란 아트는 커트란 베이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달성을 하고 더 빠르게 수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커트란 베이스의 문제는 이제 F에서 끝까지 양의 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이는 커트란 베이스가 수렴하지 못했음을 시사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커트란 아트 같은 경우는 훈련 단계가 진행될수록 점수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더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수렴을 잘 한다 라는 것을 해당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 도메인의 다양한 문제 중에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 중에서 밸류 디컴포지션 접근법을 사용한 방법론 3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VDN 같은 경우는 가산성 제약 조건을 통해서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QMX 같은 경우는 단조성 제약 조건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했고, 마지막 커트란 같은 경우는 기존 연구의 어떤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새로운 가치분의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한 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고요. 향후에는 이제 커트란 이후로 새롭게 발전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